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년 청년 네, 한민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 이번에 아시다시피 제가 창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영업은 잘 돼가세요. 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예상했던 어떤 수요가 충분히 일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제 일자리 구하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10만 원 유료 결제를 하고서 이제 대신 직원을 이제 가끔씩 봐줄 사람 아니요 그냥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 같이 일할 사람. 네 같이 일할 사람 그리고 직원 이렇게 구했는데 그래도 안 구해지고요. 그리고 그 임금은 어떤 수준인데? 제가 이제 조건으로 제시한 건 200만 원 플러스 인센티브. 월급이네. 네, 그쵸. 그리고 아니 조건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 그 핸드폰이라는 그 업종 자체가 보시면은 우리 그 길 가다 보시면은 그 광고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막 세워놨죠. 네. 그냥 광고물로 죽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인식이 안 좋아요. 마치 옛날에 용산의 용팔이처럼. 네, 그런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또 무리가 됐던 그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뭐 개통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직접 하고 뭐 그냥 사무 보조 이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건데도 뭐 인식이 안 좋아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랬죠, 젊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조건은 아닌데 200만 원에다가 뭐 또 인센티브가 있고 뭐 그러면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신입 직원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갖고 그젠가 또 14만 원인가 또 결제했어요. 왜요? 그게 또 기간이 일주일 단위로 뭐 이 상품 결제하는 게 있어요. 그 상품을 결제 안 하면은 다른 구인 광고에 치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위에 상단에 걸어 놓으려고. 네, 상단에 올리려면은 또 돈을 많이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현실이 재미있죠. 이번 주에 뭐 청년이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 주 청년이요 가정의 달 특집이라서 사실 요 사연은 3, 4일 전에 그 저한테 제보가 온 사건인데도 사연인데도 제가 먼저 한 거는 5월 달이 또 가정의 달이고 5월 달 안에 방송을 보실 것 같아 갖고 요 사연을 먼저 원래 하기로 한 거 말고 요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년이요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알랭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해라. 살다 보면 누구나 생기는 고민과 걱정,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시간, 청년들의 진짜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청년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방송용으로 구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여도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다양하게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이 청년이라면 고민 종류 상관없이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건풍님. 전 서울에 살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그 뒤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생계를 이어왔고 지금은 제가 군 제대 후 취업하기 전이라 대부분의 생계는 어머니가 책임지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저 또한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큰 회사에 하청을 받아서 청소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청소하는 곳이 넓은 회사이기도 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그곳에서 또 친구분들도 사귀고 회사가 쉬는 날이면 그분들과 삼삼오어 놀러도 다니고 나름 즐겁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휴일 전날이면 꼭 술을 한 잔 마시고 오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일이 얼마나 고단하시면은 술을 드실까라고 생각돼서 인터넷에서 밀크시스를 사서 드리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는 핸드폰이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며 뭘 건드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저한테 한번 봐보라고 해서 봐드리다가 우연치 않게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웬 낯선 남자와 대화를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만 하는 어머니가 그 낯선 남자에겐 그렇게 귀여운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야, 끝나고 아구찜집으로 와. 노래방 가서 누구누구 노래 불러줘. 등등. 처음 그걸 보고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충격을 받고 그대로 얼어있듯이 드라마에서나 그럴 줄 알았던 상황이 제게 닥치니까 저도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심장이 너무나도 빨리 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알 수 없는 배신감도 몰려오고 화도 났다가 아무튼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할까 말까, 말한다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이 고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 못한 고민, 익명 빌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이 방송이 더 많이 퍼져서 어머님이 우연치 않게라도 보게 되시면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 가정의 날 좋은 걸 가져오셨네요. 근데 요즘 뭐 가정이 네. 리얼한 거죠, 그죠? 네, 그쵸. 뭐 요즘 가정이 이혼 가정도 워낙 많고, 네. 또 뭐 가정의 날 무슨 뭐 해피 엔딩으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뭐 잘 산다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가 여기서 굳이 네. 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26인데도 저런 이제 충격인데 네. 좀 더 어린 나이에 만약에 저런 걸 봤다면 사춘기에 방황하죠. 방황하겠죠. 그런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여기 이제 의뢰하신 분이 26살 네. 이렇게 군대 다녀온 남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도 이제 성인이고 네. 이제 곧 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자신이 클 때까지 이제 어머니가 이혼해서 자신을 키워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생이지만은 이젠 자기가 다 컸어요. 이제 자기 인생을 독립해서 살아야 될 때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요새는 참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한 30살이다. 그러면은 엄청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뭐 30살이다. 아직도 약간 애기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30살들과 지금의 30살들 딱 봤을 때 아직은 좀 애기 같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도 상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인도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이럴 때 30살을 보면 네. 20살은 그러니까 그냥 네. 이 어린 삼촌 같았는데 30살이 넘어가면 음. 성인 삼촌 같았죠. 네,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55이 되다 보니까 30살은 우리 한민우 씨 38입니까? 35입니다. 35입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또 나이를 올렸네. 네. 35을 봐도 청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자신의 시각에 따라 가지고 세상의 관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살던 동네에 가면 그 골목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커가지고 그 골목에 가면 골목이 그야말로 남자 둘이 지나갈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성인들이 골목이 좁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기억은 다 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그리고 만들어진다, 어떤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 또 상황이 바뀐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참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느낌도 받아요. 그러네요. 예. 네,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놀고 있을까? 뭐 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나의 아버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뭘까? 우리 애들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단지 스트레스만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이혼해서 이 호르몬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 50대 초중반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네, 그죠. 옛날에는 50대 초중반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어릴 때 50대 초중반이면 할머니지. 네, 그죠. 근데 이제는 이 수명도 늘어나고 네. 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50대 초중반이면
또 70대가 바라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다. 아, 요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갓 노인정에 들어온 70살 할아버지한테, 야, 물 떠와, 뭐, 이렇게 시킨다고. 한 80살 드신 분들이. 그리고, 아, 나도 나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요새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80살 할아버지가 이제 70살 할아버지한테.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명이 그런데 늘어나는. 이제 그렇게 보자면 한참 때다. 네. 어머니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음,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이 한 10년 더 흘러가면 네. 나도 이제 인생이 이제 거의 네. 노년으로 접어든다. 그러니까 젊을 때 내 인생을 좀 이렇게 향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건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아들 입장에서 한번 봐봤어요, 이거를. 예.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맨날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일 끝나고 와서도 빨래 돌리고, 그런 모습만 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아들은. 이 아들은 맨날 그런 걸 보다가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귀여운 여자로 변신했을 때 받았던 충격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죠. 뭐 그걸 네. 지금 부인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건 각자가 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가족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죽어요. 그럼 가족들은 좀 슬플 거예요, 당분간. 네. 그리고 또 죽고 난 뒤에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이 자기가 혼자 와서 혼자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라고 하면 그간에 그래도 가족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키워주고 헌신하고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했을 거고, 이제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뭐 그것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할 수 있는, 어머니는 어머니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지만은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요 이보다 더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봅니다. 요즘 이혼이 워낙 많고, 네. 또 사별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뭐 이 남녀 간의 관계가 50대 60대를 넘어가도 그런 남녀 간의 관계들이 계속 있고 70대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인들끼리도 사별하고 이혼하고 또 만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그냥 나를 위해서 부모는 헌신하고 살아온 그런 모습의 부모상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다 나중에 충격을 받거나 또 상처를 입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걸 세상의 어떤 추이다. 옛날처럼 무슨 뭐 평생 수절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자식조차도 부모의 삶은 그럼 부모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사회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게 됐을 때, 이렇게 이혼한 가정들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장담하는데 그 미혼율이라던가 출산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끼치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이혼한 가정들이 뭐 이렇게 뭐 안락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재결합을 할 수 있다던가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 정책이라던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런 어떤 이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국가가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 부분에 개입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알선을 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뭐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 가고 있잖아요. 네, 맞죠. 심지어 뭐 동성 가족도 많고. 응? 저 어렸을 때 가정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대가족, 핵가족, 가족의 형태 뭐 이래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뭐 1인 가구, 뭐 말도 안 되게 뭐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도 실버타운, 부모님들만 가서 사시고 뭐. 지금 한번 보세요. 요즘 수명이 늘어났지만은 그 늘어난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중풍이다, 치매다, 뇌경색이다 이렇게 해서 장애가 오면 옛날에는 그분들이 다 어디가 계셨을까요?
뭐 옛날에 다 그런 분들이 지금보다 더 네, 많지 그쵸, 않았겠어요? 그쵸. 건강이 그때가 네. 더 안 좋았을 거니까. 네. 옛날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다 수발을 하던 부모들을 이제는 다 어디 보냅니까? 요양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잖아요. 네. 그 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있는 요양병원일 뿐이지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다를 바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제도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뭡니까? 일종의 고려장 예? 시스템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식은 뭐 좀 이렇게 효자는 일주일에 한 번, 불효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돈만 좀 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태어날 때 집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 집에서 죽었지요. 이제는 그것도 다 이벤트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없잖아요. 다 그쵸. 병원에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안실이 대신하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기까지 몸에 만약에 움직이다가 돌아가시면 막판에 병원에 좀 있다 가지만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면 그 다음에 영안실 가기 전에 들르는 데가 어딥니까? 그, 요양병원이죠. 예. 필수 코스예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서 우리 한민우 씨를 보고 거기 한번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좀 누워 있으라고 한번 하면 그 삶을 암담하네요. 아니 저는 실제로 요양원이나 이쪽 가서 봉사활동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겠네요. 네, 봉사활동 해봤는데 이 참담해요, 굉장히. 거기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네, 예? 그냥 효율성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자식 입장에서도 물론 그 양쪽을 다 이해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치매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것까지 막 고려를 이것저것 또 이게 또 아파트 주거 형태도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계속 뭔가를 까먹고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참 자식이나 며느리가 치매에 걸린 사람 한 명을 이렇게 집에 요양병원을 안 모시고 집에서 한다라는 거는 그건 어지간한 인내로 또 안 되는 부분이죠. 삶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마을에서 살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지만 이제는 다 핵가족으로 아파트 사는데 네. 그런 부분이 그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바뀌는 일들 중에 하나로 이런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인간다운 인권의 어떤 문제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 네, 그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머니의 그런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땐 좀 애교에 가까운 일에 불과하다. 우리 이 세상이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고, 뭐, 희극처럼 보이더라도, 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크게 보면 굉장히 비극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직 이분 이제 군대 제대하고 뭐 한 1, 2년 지났을 것 같은데 네. 아직 이제 놀란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보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근데 그 우리가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뭐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어떻게 노실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뻔한 거, 뭐 술 마시기, 뭐 노래방 가기, 뭐 요 정도만 생각하지. 좀 어른들도 다양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한국적인 현상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미국의 이제 시골 동네에 가면 동네에 그 펍 하나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뭐 당구도 치고 뭐 음악 노래도 뭐 나오고 그다음에 뭐 뮤직 박스 있고 네. 거기서 가서 이제 술 하나 이런 먹고는 또 남녀간에 서로 짝도 짓고 거기 가는 게 동네의 그 소일거리 중에 네. 하나고 안 그러면 뭐 시골 동네나 또 여기 좀 외진 동네에는 그냥 집 앞에 흔들의자에 앉아가 지나가는 차 바라보는 게 낙이고 네, 뭐 영국이나 아일랜드 가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한국이 놀 때가 많은 나라다 나이별로. 만약에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내봐요. 네, 거기는 이제는 뭐 가끔 뭐 파티 같은 문화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또 파티나 이런 부분들도 뭐 일상적으로 젊었을 때나 파티지 나이 들어가면 또 그런 문화도 크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중하층의 삶이라는 거는 그 뭐 파티에서도 좀 예외되지요. 그렇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에서 그래도 다양한 형태로 술과 무슨 뭐 유흥, 향락 이런 부분은 나이별로 한국이 네. 특화되어 있는 나라지. 노인들이 콜라텍이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 근데 저는 하여튼 뭐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이분은 인식을 하고 고민을 저한테 보낸 거지만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계속 여러 번의 연애와 뭐 이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별, 연애 이거를 어머니도 또 한 번 더 경험을 하고 있는 거를 본 것뿐이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떻게 또 스트레스를 풀고 노실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가정의 달에 부합하는 주제인 것 같아갖고. 예, 그리고 세상의 이 변화를 갖다가요, 우리 스스로가 항상 보면 이 동화의 세계와 성인의 세계는 매우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저기 백설공주도 보면 원래는 잔혹 소설이지 않습니까? 네. 잔혹 동화죠. 네. 아름다운 우리 동화가 아니죠. 네. 자, 어릴 때는 백설공주나 뭐 일곱 난장이 이러면 그것이 그냥 진짜 아름다운 해피엔딩 스토리지만 그 원작은 굉장히 잔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 천하의 잡놈 잡년들이 살아가는 사회처럼 보였잖아요. 네. 툭 하면 이혼하고 뭐 붙어 먹고는 또 뭐 여러 번 결혼하고 또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녀,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가 뒤섞여서 살고 또 새로 태어난 자녀 세 종류가 살아가고. 그런데 요즘 이제 한국을 바라볼 때 이제 한국 사회도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뭐 단일 민족, 동방예의지고 이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리고 뭐 인종적으로도 그러고 네. 또 이 성리나 이런 윤리의 관념도 네. 굉장히 바뀌고 간통제도 사라지고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이렇게 비난하거나 어떤 가치를 갖지만 그런 일들이 자기 주변에 생기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뭐 어머니가 뭐 만나는 남자가 있다, 연애를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애교고, 이것보다 더 잔혹한 부분은 어떤 부분 같아요? 이 편지를 보낸 분이 네. 36, 46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갈 때, 예? 그게 더 비극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만족하면서 너무 지금 제가 이제 한 35 됐으니까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항상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제 그 보니까 일요일 날 10,000명의 여성이 해외에 몰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 주장이 그 여자가 남자의 사진을 밖으로 노출시켰는데 그 여성은 구속을 시켰는데 이런 건의 대부분은 남자가 범인인데 네.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대다수는 풀려나고 불구속이고 일부만 구속됐다. 그 남녀 간의 법의 처리의 형평성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심지어 기자들까지도 남자는 의심하지 못하고 여자들, 생물학적 여성들만 그 집회에 오고 취재도 여성들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미니즘이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권리 주장의 충돌, 권리들의 충돌, 뭐 아니면 그런 것들, 그런 일련의 사건들, 이번에 뭐 해화역 시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정작 많은 연애를 해보는 사람들은 조용하거든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예. 근데 해보지 못한 사람들,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는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속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여자는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은 또 여성을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해화역 사건만 그러겠어요? 더 잔인한 사건들. 사실 경찰서 같은데 뭐 저도 이제 경찰관들하고 많이 친한 편이다 보니까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양예원이라는 분은 또 유튜버시니까는 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부분이에요. 네. 원래 이제 그 스프리저스인가 뭐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1920년대에 영국에서 여자들이 투표권을 예. 얻기 위해서 보면 거의 테러를 하잖아요. 네. 막 화염병을 던지고 그러고는 막 말에 뛰어들어서 네. 죽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시대는 아닌데 네. 이제 이 과격한 방식으로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심지어 서로 친하게 지내도 짝을 이룰 확률이 매우 낮은 거의 계산혼이라고 바라봐야 될 이런 결혼 시대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해서 결혼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쵸. 그런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여자가 남자를 저렇게 서로 적대를 하면요, 그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래서 그게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죠. 심지어 뭐 초등학교에도 이런 페미니즘적인 그런 사상들이 퍼져 있는 것까지 보고서 저는 참 충격을. 근데 이거 페미니즘을 욕을 할 게 아니라 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초 같은 그런 또 있던 극단적인 어떤 남성, 여성 혐오 이런 또 마초이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편이거든요. 저는 예. 만나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은 이런 불만을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언급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잘 만나는 여자 남자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잘 못 만나시는 분들. 근데 하나 또 희한한 거는 남혐을 하는 사람들은 좀 좌파적이고 여혐을 하는 사람들은 우파적인 것처럼 그렇게 아니요, 좀 해석되고 있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아니, 맞는 전체적인 얘기고. 흐름으로 예. 보면 그것도 또 좀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보 진영, 소위 얘기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그 여성들 이번 해화역 집단 시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진정한 진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갖고 진보 진영 쪽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성 문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건드리자니 귀찮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 문제를 제기하면, 그리고 또 무시하자니 그들이 주장하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들이 너무 퍼져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참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네. 아까 말한 이제 이 가정 내에서 이제 부모님의 연애를 바라보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가족들은 뭐 하고 놀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똘똘 뭉쳐서 진짜 어리보다도 더 뛰어넘는 가족으로서 인생이 해피엔딩일까? 또 더 나아가서 이 남자 여자 간에 이러는 서로 혐오 현상이 정대되는 부분이 앞으로 가정을 유지시킬까? 또 가정 자체가 굉장히 변모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이런 사회에서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철학적 고민이나 이런 걸 갖지 않으면 네. 굉장히 좀 살아가기가 어려운 고민들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끔 학교에서부터 상당히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의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예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을 대부분은 자기 개인이 갖고 삭히다가 어느 날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여혐, 남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나
또 정오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이념화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문화라던가 이 개방 속도 뭐 이렇게 받아들여온 서양 문물로부터 하여금 그런 어떤 성의식, 가족의 형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데 그에 맞는 어떤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토론이라던가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거는 같이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싹 가져오는. 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빈 공간들, 균열이 있다가 그 네. 균열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느끼거나 한마디로 이 가정이 막 이렇게 분해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가족의 문제, 뭐 이런 그 페미니즘적인 문제, 해화역 시위, 남혐, 여혐 이런 것들도 결국에 큰 틀에서 보면 서로를 좀 이해하는,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이나 그에 따른 토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연 보내신 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뭐 지금 다른 어떤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비하면 네. 아주 정상적인 하나쯤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문제에 불과하다. 근데 그분이 그래도 참 순수하고 착하신 분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청년위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